아파트와 도서관. 한때 우리나라에는 섰다 하면 교회라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도 이제는 빛이 바래졌다. 그 자리에는 바야흐로 호텔과 아파트가 우뚝우뚝 치솟고 있다. 호텔은 요즘 밀려드는 외국 관광객의 사태로 이른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니 외화 획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가 정책 면에서 볼 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 외화의 위력 앞에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굴려 결의의 체면이나 긍지를 내동댕이 치는 일만 없다면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장려되고 있는 건축 양식이 아파트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본래 건축 목적을 외면한 채 호화판으로 기울고 있으니 어떻게 된 노릇인가. 심지어 한 가구에 2천만 원짜리까지 있다니. 그것도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 부족률은 40% 선을 웃돌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아파트 건축 관계자들임에도 호화판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호화판일수록 입주자가 쇄도하기 때문인가? 호화 아파트는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가 아님은 물론이다. 허영심을 부채질하고 일부 여유자금의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래서 서민들은 혜택권 밖에서 바람비를 맞는다. 가난한 서민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 돈 많은 부자들 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위세가 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어디나 불쑥불쑥 고개를 디밀려는 데에 우리는 저항을 느낀다. 서울대학교 본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그 대학이 내게 모교도 자교도 아니지만 유서 깊은 대학의 터가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기껏 그러한 아파트를 주저앉는가 싶어서였다. 가뜩이나 대학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이고 보면 그 터는 평당 얼마짜리의 단순한 지면으로 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며 분위기까지도 대학의 역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최근에 나는 참으로 흐뭇한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눈물겹도록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서울대 본부 캠퍼스에 국립도서관을 지어 캠퍼스를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하자는 운동이 그 대학 동창인 가정주부들 사이에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17억 원을 들여 여의도에 지을 국립도서관을 서울 대학 자리에 짓는다면 그 캠퍼스는 길이 학문의 전당으로 보존될 거라는 의견은 모든 시민들이 크게 공감을 받아.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을 국립도서관이라면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캠퍼스는 최적지일 것이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 설 테니 한 군데 둘씩이나 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도시의 인구 분산 정책에도 역행되는 일이다. 이제 시민들은 관계당국의 지혜로운 배려가 있기를 다같이 기대하자. 아파트냐 도서관이냐는 민족의 슬기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혜로운 배려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우리만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그 미소의 의미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결의의 처지에서 간절히 바라는 바다. 종점에서 조명을. 인간의 일상생활은 하나의 반복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되게 비슷비슷한 일을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다. 시들한 잡담과 약간의 호기심과 애매한 태도로서 행동한다. 여기에는 자기 성찰 같은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부침하면서 살아가는 범속한 일상인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타성의 흐름에 내맡긴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모방과 상식과 인습의 테두리 안에서 편리하고 무난하게 처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지닌 생생한 빛깔은 점점 퇴색되게 마련이다. 생각하면 지겹고 답답해 숨막힐 일이지만 그래도 그렁저렁 헛눈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때로 나그네 길을 떠난다. 혹은 한강 인도교의 비어 꼭대기에 올라가 뉴스거리가 되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자신의 그림자를 이끌고 되돌아오고 만다. 자기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별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불쑥 망우리를 찾아간 일이 있다. 짓궂은 성미에서가 아니라 성에 차지 않게 생각하는 그의 생을 죽음 쪽에서 조명해주고 싶어서였다. 여지가 없는 무덤들이 거기 그렇게 있었다. 망우리. 과연 이 동네에서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솔바람 소리나 들으며 누워있는 것일까? 우뚝우뚝 차갑게 우뚝우뚝 차갑게 지켜서 있는 그 비석들만 아니라면 정말 지극히 평온할 것 같았다. 죽어본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만약 그들을 깊은 잠에서 불러 깨운다면 그들은 되찾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형수에게는 1분 1초가 생명 그 자체로 실감된다고 한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곧잘 다음 날로 미루며 내일에 살려고 한다. 생명의 한 토막인 하루하루를 소홀히 낭비하면서도 뉘우침이 없다. 바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서 장엄한 낙조 같은 걸 느낄 것이다. 단조로운 듯한 반복 속에 깊이 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깊어짐 없는 범속한 되풀이만이라면 두 자리 반으로 족한 듣기 좋은 노래가 되고 말 것이다. 일상에 지겨운 사람들은 때로는 종점에서 자신의 생을 조명해보는 일도 필요하다. 그것은 오로지 반복의 깊어짐을 위해서. 흙과 평면 공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는 말은 근 대화에서 소외된 촌락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에 담을 수 있는 오늘의 속담이다. 우리 동네에서 뚝섬으로 가는 나루터까지의 길도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이른바 개발도상의 길이다. 이 길은 몇 해 전만 해도 산모퉁이며 농길과 박두길이 있어 사무 시골길에 정치가 배어 있었다. 그런데 무슨 지구개발인가 하는 바람에 산이 깎이고 논밭이 깔아뭉개지더니 그만 허허벌판이 되고 말았다. 물 빠질 길도 터놓지 않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래도 이 길을 다니는 선량한 백성들은 당국에 대한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오고 간다. 가히 양같이 어진 백성들이라 할 만하다. 이제 이 길이 여름에 풀리니 장화를 신고도 발을 떼어놓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길에도 감사를 느끼면서 걷기로 했다. 그것은 한동안 잃어버렸던 흙과 평면 공간을 이 길에서 되찾았기 때문이다. 몇 사람이 합숙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한 달 남짓 지냈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절에서는 거처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생활 환경이 바뀌는 데서 오는 약간의 호기심과 아파트의 주거 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싶어 그런 대로 지낼만 했다. 생활이 편리해서 우선 시간이 절약되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무엇인가 퇴화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8층에서 단추만 누르면 삽시간에 지상으로 내려온다. 슬리퍼를 신은 채 20걸음쯤 걸어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것을 사온다. 그것도 귀찮으면 전화로 불러 가져오게 한다. 물론 연탄불을 가를 시간 같은 것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다. 이렇듯 편리하게 사는데도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채 겉돌아가는 것 같았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흙탕길을 걸으면서 문득 생각이 피어올랐다. 잘 산다는 것은 결코 편리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행의 반경을 잃은 것이었다. 그리고 차단된 시야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동작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활발한 사고작용도 따른다. 툭 트인 시야는 무한을 느끼게 한다. 그곳에는 수직 공간은 있어도 평면 공간은 없었다. 그래서 이웃과도 온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속의 얼굴들도 서로가 맨숭맨숭한 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흙이다. 그렇다. 인간의 영원한 향수 같은 그 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추상적으로 살았던 것이다. 마치 온실 속의 식물처럼. 흙과 평면 공간. 이것을 등지고 인간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현대 문명의 권속들은 그저 편리한 쪽으로만 치닫고 있다. 그 결과 평면과 흙을 잃어간다. 불편을 극복해가면서 사는 데에 건강이 있고 생의 묘미가 있다는 상식에서조차 멀어져 가고 있다. 불편하게는 살 수 있어도 흙과 평면 공간 없이는 정말 못 살겠더라. 탁상식의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경우
서투르고 서먹한 분위기와는 달리 속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 지구상에는 36억인가 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우선 만났다는 그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하늘 밑, 똑같은 언어와 풍속 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스쳐 지나가고 마는 인간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 할지도 그와 나는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나와 마주친 것일까?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물건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온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탁상에는 내 생활을 거동케 하는 국적불명의 시계가 하나 있다. 그놈을 보고 있으면 물건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정말 기구하구나 싶어진다. 그래서 그놈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큰 법당 예불을 마치고 판전을 거쳐 내려오면 1시간 가까이 걸린다. 돌아와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도둑이 다녀간 것이다. 평소에 잠그지 않은 버릇이라 그는 무사통과였다. 살펴보니 평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갔다. 내게 소용된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가져간 것보다 남긴 것이 더 많았다. 내게 잃어버릴 물건이 있었다는 것이, 남들이 보고 탐낼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끄러웠다. 물건이란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기 마련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훔친 그 과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빚이라도 갚고 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가 싶어 있는 것 없는 것을 샅샅이 뒤져놓았다. 잃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석하지 않았는데 흐트러 놓고 간 옷가지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챙기자니 새삼스레 인간사가 서글퍼지려고 했다. 당장의 아쉬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탁상에 있어야 할 시계였다. 도군이 다녀간 며칠 후 시계를 사러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욕심내지 않을 허름한 것으로 구해야겠다고 작정. 청계천에 있는 어떤 시계 가게로 들어갔다. 그런데, 허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우리 방 시계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웬 사내와 주인이 목화 흥정 중이었다. 나를 보자 사내는 슬쩍 외면했다.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못지않게 나도 당황했다. 결국 그 사내에게 돈 1,000원을 건네주고 내 시계를 내가 사게 되었다. 내가 무슨 자선가라고 그를 용서하고 말 것인가. 따지고 보면 어슷비슷한 허물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인데. 뜻밖의 다시 만난 시계와의 인연이 우선 고마웠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켰을 뿐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동서의 시력. 내 몸이 성할 때는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쩌다 앓게 되면 육신에 대한 비애를 느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모른 채 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큰 마음 먹고 약국에 들른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토록 머리 무거운 병원 문턱을 들어설 때 그 비애를 느낀다. 진찰권을 끊고 차례를 기다리며 복도에 앉아있는 그 후줄근한 시간에는 내 육신이 사뭇 주체스러워진다. 의사를 대했을 때 우리는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된다. 재작년 겨울이던가 눈이 아파 한동안 병원을 드나든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성전 간행일로 줄곧 골몰했더니 바른 쪽에 눈이 충혈되고 찌뿌드드해 무척 거북스러웠다. 안약을 넣어도 듣지 않았다. 미적미적 미루다가 하루는 마음을 크게 먹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 안과를 찾아갔다. 나처럼 서투르고 어설픈 사람이면 대개가 그렇듯이 광고의 유도를 받은 것이다. 그 안과는 어찌나 환자들로 붐비던지 진찰받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몇 곱셈 더 길었다. 의사는 밀린 환자 때문에 그럼인지 경기장에서 갓 나온 운동선수처럼 씩씩거리며 내 눈을 살폈다. 시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기표소처럼 휘장이 쳐진 구석을 가리켰다. 대기하고 있던 간호원이 철썩 엉덩이에 주사침을 꽂았다. 그리고 안약 한 병. 지극히 간단하고 신속한 진료였다. 날마다 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의사의 초대를 사양했다.
날마다 찾아갈 성의도 여가도 함께 없었지만 무엇보다 그 의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친 걸음의 다음 날은 그 길 건너에 있는 안과를 찾아갔다. 분위기가 차분했다. 물론 씩씩거리지도 않았다. 병명은 구결막 부종. 우리 시민사회의 말로 하자면 눈에 흰자가 좀 부었다는 것이다. 시력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 말고 눈을 푹 쉬라고 했다. 그런데 출간 예정일 때문에 눈을 쉬게 할 수가 없었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몸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었다. 그렁저렁 두어 주일이 지났다. 의사는 걱정 말라 했지만 당사자인 나는 차도가 없으니 속으로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번듯한 종합병원을 찾아갔다. 그곳은 진찰권을 끊는 창구부터가 큰 혼잡이었다. 복도마다 환자들로 장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앓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갈 데 없이 나도 환자로구나 싶었다. 1시간 가까이 안과 앞에서 기다리다 못해 그만 일어서려는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내 이름을 불렀다. 진료에 참고가 될까 해서 그간의 경과를 이실직고 했더니 담당 의사는 갸웃거리면서 내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내려갈겼다. 간호원은 나를 혈액검사실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는 변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거 왜 이럴까 싶었지만 착한 어린이가 된 환자라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하, 종합병원이란 곳은 참으로 종합적으로 진찰을 하는 데로구나. 주머니 실력도 종합적으로 공평하게 분산시키는 데로구나. 혈액이고 변이고 검사 결과는 물론 정상이었다. 그토록 정상인 내 몸을 이번에는 또 수술실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조직검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 방면에 문외한인 나는 조직검사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었다. 만약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것만은 단연 불응했을 텐데. 수술대에 누이더니 눈 언저리에 마취 주사를 놓았다. 구결막을 두어 군대 오려내고 꿰매는 것이었다. 내 눈은 납치범이 아닌 의사의 손에 철저히 봉해졌다. 이것도 뒤늦게야 한 일이지만 혹시 암이 아닌가 싶을 때 조직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한 주일 후에야 그 결과가 판명된다는 말을 듣고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나는 몹시 답답하고 막막한 심경이었다. 귀로의 나는 문득 내 육신에 대해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평소 잘 먹이지도 쉬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혹사만 했구나 생각하니 새삼스레 연민의 정이 솟았다. 그리고 업보로 된 이 몸뚱이가 바로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절감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 주일 동안은 불안한 나날이었다. 불필요한 상상력이 제멋대로 날개를 쳤다. 젠장, 살다가 병신이 될 모양인가. 이때 나는 베토벤이 아니었더라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어떠한 병고라 할지라도 그가 겪은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다. 그의 가혹한 운명적인 생애가 병고에 위축된 그 겨울의 나를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조명해 주었던 것이다. 검사 결과는 혈관이 좀 수축되었다는 것, 그뿐이었다. 다행이라 싶었지만 한편 생각하니 괘씸했다. 돈 들이고 병을 산 셈이 아닌가. 그동안에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놔두고라도 조직검사로 인해 눈을 더 망쳐놓은 것이다. 의사 자신이나 그 가족의 경우였다면 그같이 했을까 싶었다. 그러나 돌이켜 마음먹기로 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날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게 됐을까? 그것은 모두 인연의 줄에 얽힌 까닭일 것이다. 설사 그 의사의 신중하지 못한 임상실험으로 내 육신이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지어서 받은 과보이다. 내가 아쉬워서 내 발로 찾아갔으니까. 그리고 유기체인 이 육신을 가지고 항상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과분한 일이 아닌가. 눈은 그 뒤에 한 의사의 가루약 5봉지를 먹고 나왔다. 조직검사의 자국만은 남긴 채. 그 한 의사의 말인즉 너무 과로했기 때문에 간장에 열이 생겨 상기됐다는 것. 상기가 되면 구결막이 붓는 수가 있다고 했다. 간장의 열만 다스리면 저절로 나을 거라고 지어준 약을 먹었더니 이내 나았다. 그런데 모두가 의학 박사이기만 한 그 양의사들은 병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겉에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려 했다. 그때 나는 안지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사회현상을 비롯한 사물의 실상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시력 같은 걸 내 나름으로 잴 수 있었다. 막막한 그 육신의 비애를 치러가면서. 회심기.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한도인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모순과 갈등 속에서 부침하는 중생이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외부의 자극에서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데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3년 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절의 경례지가 정단의 몇몇 사무생들의 농간에 의해 팔렸을 때 나는 분한 생각 때문에 며칠 동안 잠조차 이룰 수 없었다. 전체 종단의 여론을 무시하고 몇몇이서 은밀히 강행한 처사며 수천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눈앞에서 넘어져 갈 때,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도저가 산을 헐어뭉갤 때 정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다. 함께 살던 주지스님도 다른 절을 맡아서 가고 그 그늘에 붙어 살던 나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다른 도랑으로 옮겨 차라리 눈으로 보지나 말자고 내심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는 이 말이 떠오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멍울이 삽시간에 술술 풀리었다. 그렇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고 마는 거다. 언젠가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그전까지의 관념이 아주 달라지게 되었다. 내가 주지 노릇을 하지 않고 붙어 살 바에야 어디로 옮겨가나 마찬가지 아니냐. 중생들끼리 얽혀 사는 사바세계라면 거기가 거기지. 그렇다면 내 마음 먹기 탓이다. 차라리 비리의 현장에서 나를 키우리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는다는 옛사람의 말도 있지 않더냐. 이때부터 팔려나간 땅에 대해서도 애착이 가지 않았다. 그것은 본래 사찰 소유의 땅이 아니었을 것이다. 신도들이 희사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주인이 없던 땅을 절에서 차지한 것일 게다.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다해 내놓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경내지가 팔렸다고 해서 그 땅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다만 소유주가 바뀔 뿐이다. 이날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그토록 시끄럽던 불도저며 바위를 뚫는 컴프레서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들을 향해서는 곧잘 베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 자신은 무엇을 얼마나 베풀어 왔느냐. 지금 저 소리는 너의 잠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 털을 닦는 소리다. 이 소리도 못 듣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 일터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밤잠도 못 자며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몇 사람씩 딸린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들 가족 중에는 지금 입원 환자도 있을 거고 등록금을 내야 할 학생도 있을 것이다. 연탄도 드려야 하고 눈이 내리기 전에 김장도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살기 위해 일하는 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게냐? 이처럼 생각이 돌이켜지자 그토록 시끄럽고 골이 아프던 소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다. 이때를 고비로 나는 종래까지의 사고와 가치의식이 아주 달라졌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소유관념이나 손해에 대한 개념도 자연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란 있을 수 없다. 또 내 손해가 이 세상 어느 누군가에겐가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절에도 가끔 도둑이 든다. 절이라고 이 지상의 풍속권에서 예외는 아니다. 주기적으로 기웃거리는 단골 도둑이 있어 허술한 문단 속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날마다 소용되는 물건을 몽땅 잃었을 때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고개를 들려고 했다. 그러자 본래 무일물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동안 맡아 가지고 있었던 걸 돌려보낸 거라고. 자칫했더라면 물건 잃고 마음까지 잃을 뻔하다가 공술의 공수거의 교훈이 내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빌릴 것도 없이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없지 않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조조 할인. 지난 일요일 볼일로 시내에 들어갔다가 극장 앞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장사진을 보고 시민들은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낮에 떼약볕 아래 묵묵히 서 있는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치근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먼 길의 나그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피로와 우수의 그림자 같은 걸 읽었기 때문이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남들은 검태로운 영역을 탈출, 녹음이 짙은 산과 출렁거리는 물가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을 텐데 무슨 저력이라도 매달리듯 마냥 같은 공해지대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조금은 안쓰러웠다. 시정의 서민들이 기껏 즐길 수 있는 오락이라는 게 바로 극장에서 돌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도 가끔 그런 오락의 혜택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백주의 장사진에 낄 만한 열성은 갖지 못했다. 사실 오락은 그때의 기분과 직결되는 것이라 때와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우리 국산 영화 사상 드물게 보는 수작이라고 그걸 안 보면 한이라도 되라는 듯이 하도 보채되는 광고와 영화평에 이끌려 한낮에 을지로 쪽으로 찾아갔었다. 극장을 나오는 길로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사서 먹고도 불쾌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영화 자체도 문제 이하의 것이지만 그 극장의 분위기가 퀴퀴하게 밀폐된 창고 같아서 30분도 못 되어 골이 아프기 시작했다. 즐기러 갔다 즐기기는커녕 고통을 당한 것이다. 허물은 물론 광고문의 속은 이쪽에 있었다. 나는 그래서 조조 할인을 좋아한다. 그 까닭은 결코 할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조의 그 분위기에 있다. 우선 창고 앞에서 늘어설 필요가 없으니 절차가 간단해서 좋다. 줄지어 늘어서서 기다릴 때 오락은 절반쯤 그 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데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안내양의 그 불안하도록 희미한 플래시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선택의 좌석이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다. 모처럼 배당받은 좌석 앞에 벽처럼 버티고 앉은 좌고가 시야를 가릴 경우 나의 죄 없는 고개는 피해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조조는 그런 피해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조조의 매력은 듬성듬성 앉아있는 그 여유로운 공간에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이 영화나 연극을 보는 것은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색다른 세계에 자신을 투입하여 즐기려는 것인데 밀집한 일상이 영화관에까지 연장된다면 어떻게 색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밀집은 출퇴근 시간에 만원버스나 다닥다닥 붙은 이웃집 처마 끝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뜩이나 각박한 세정에 듬성듬성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여유가 있어 좋다. 그렇게 앉아있는 뒷모습들을 보노라면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이 출렁거리게 된다. 이 아침에 모인 이웃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얹혀 사는 사람들일까? 혹은 너무 선량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일까? 아니면 지나는 길에 훌쩍 들른 그런 사람들일까? 어쨌든 다 선량한 사람들만 같다. 누가 잘못해 자기 발동을 좀 밟기로 그만한 일을 가지고 눈을 흘기거나 시비 걸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막혔던 의사가 술술 풀릴 그런 이웃들 같다. 25시를 보고 나오던 지난해 여름의 조조. 몇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을 때 나는 문득 요한 모리츠 하고 그들의 손을 덥석 쥐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